자, 이제 지난 5년간을 간단하게 압축을 하게 되면 가령 가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서 5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죠. 자, 10억이 됐는데 이게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상반기까지 1년간 조정이 됐어요. 네. 조정이 되면서 10억짜리가 7억 5천으로 한 25% 정도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상반기를 지나면서 7억 5천에서 다시 좀 상승을 해가지고 8억 5천에서 9억 정도 딱 머물러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럼 다시 한번 5에서 10억으로 갔다가 7억 5천으로 갔다가 8억 5천에서 9억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시장에 급매물이 사라져 있어요. 급매물이 사라져 있으니까 가격이 매물이 살짝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25% 떨어진 건 살 용의가 있는데 네. 이게 8억 5천 9억은 또 다시 부담이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관망 분위기로 돌아섰다. 언제부터? 9월 달부터. 그래서 9월부터 이 우리 부동산 거래 현황,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9월 달이 8월 달분의 대략 한 70%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이제 약간 한 발 물러나서 관망 분위기를 보이는 타임이 9월 초부터 지금 한 달 정도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8월까지의 뉴스를 많이 봤는지 네. 회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큰 폭의 하락은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제가 작년도에 올해 시장 전망을 하기를 상반기 하락, 하반기 지지 이 패턴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갔다라고 보면 지금 네. 시장은 약간 이제 지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시장에서 지지를 보이는 거는 이제 급매물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급매물이 사라진 배경을 잠깐 보면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가 지금 이 순간은 거의 무장해제 수준으로 됐어요. 그 얘기는 이제 급매물을 내놓을 만한 그런 주체, 매도 주체는 다주택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고점은 21년도예요. 21년도에 1억 3천 정도 됐다고 하게 되면 22년도 작년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올해는 대략 한 3,500 정도? 그렇게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아.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부담은 사라졌다. 그리고 뭐 집을 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이제 유예되거나 해제됐어요. 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건데 4개의 구만 남기고 다 없어졌잖아요.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4개 구는 유예됐어요. 24년 5월 9일,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 나머지는 해제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설사 내년 5월 9일까지 4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그 양도세 중과 유예됐다 하더라도 내년 5월 9일 날 다시 재연장될 확률 뭐 99%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주택자의 배경에는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고 언제 양도를 해도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네. 구태여 서둘러 이거를 빨리 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급매물이 사라졌다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급매물이 사라졌으니까 가격이 한 단계 위에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수자도 추격 매수를 조금 꺼리게 되는 이런 형태의 시장의 흐름이 일종의 이제 힘겨루기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 교수님께서 원래 예측을 하셨을 때도 상반기에는 하락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지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제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네. 시장을 지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규제 완화의 정도가 방금 얘기했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는 대개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완화가 시장의 지지 기반을 일정 부분 형성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 주체는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셈이 되니까 유리한 상황이 된 거는 확실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여전히 제일 큰 정책적인 이슈는 대출 규제 완화인데, 이거는 일부 주변 머리만 완화를 했고 핵심인 DSR 40%는 완화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오히려 더 유지하고 거의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강화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에요. 다만 뭐 15억 초과 대출 금지 풀어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거 풀어줬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악법이라고 주장했던 게 있어요.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 금지. 분양가가 종전에는 뭐 9억 원 초과 금지. 요걸 이제 현 정부 들어서 12억 원 초과 금지. 요거는 이제 풀어놓은 거죠. 네.
그러나 핵심인 DSR 40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무주택자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의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 이게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 우리가 현재 매수자 입장은 어떨까? 매도자 입장은 어떨까? 이런 네. 거를 생각해 보는 게 결국은 나에게 또 기회를 네.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교수님? 정책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수요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급. 이 공급 정책은 뭐 이미 작년도 8.16에도 발표했고 또 9.16 대책도 발표했어요. 자, 작년 8.16에서는 이제 270만 호 공급을 얘기했고요. 270만 호 5년간 인허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니까 1년에 54만 호예요. 자,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이제 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 비중을 둬야 돼요. 가령 이제 270만 호 중에서 수도권이 158만 호고 지방이 112만 호인데 네. 158만 호 중에서 62만 호가 그 신도시고 그다음에 뭐 정비 사업, 뭐 민간 아파트, 뭐 비아파트 이렇게 해서 나눠요. 이 분야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게 거의 별로 없어. 안타깝지만 인허가 기준 건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 공급 물량의 자체가 54만 호의 절반 남짓 정도밖에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네. 세대수는 계산을 또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정부 정책 측면에서 공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냐, 실행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세금 정책이에요. 세금. 그렇죠. 세금 정책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가장 확실하게 한 거는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예요. 종부세, 네. 양도세.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세금이 있어.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은 3단계로 나누잖아요. 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보유 단계인 종부세, 물론 재산세도 있습니다. 양도 단계, 양도세. 자, 취득 단계는 취득세죠. 네. 취득세를 작년 역시 12월 21일 날 이 취득세 완화를 발표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이제 지방세법이죠. 취득세는 이거 지방세니까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됐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다행이다. 왜 이거를 완화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계속 주장하냐면 다주택자에게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 양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취득 단계마저 이거를 완화해버리게 되면 네. 다주택자가 다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다주택자의 재진입의 이 차단막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먼저 집을 살 개연성이 높아져요. 이걸 반드시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 왜? 무주택자가 먼저 집을 사도록. 그래서 이거는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12월 21일로 지방세법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환급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해놨는데 제발 지방세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란다. 자, 행안부에서도 올해 그 세법 개정안, 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취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50%가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50%. 8%짜리를 4%를 12%짜리를 뭐 6%를 이렇게 할인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책을 이미 발표했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조율하는 정책으로 중요한 게 이제 대출 정책이죠. 네. 앞서 언급했지만 대출 정책은 지금 DSR 40%가 대표되는 겁니다. 이 DSR 40%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급등기에 네. 그야말로 극강의 대책을 세운 거예요. 40%라는 비율은. 네. 이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지금 조정기잖아요. 조정기. 네. 조정기면은 그때 상승기에 급등기에 마련했던 것을 정책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정기니까. 그러면 40%를 실질적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DSR 제도를 40%가 아니라 정상화시켜야 돼. 종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대출 규제책은 DTI가 있잖아요. 네.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하고 이자를 산정하고 신용대출은 이자만 포함해서 소득 대비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60%란 말이죠. 네. 자, 근데 DSR은 주담대는 당연히 원금하고 이자, 근데 신용대출도 원금하고 이자를 따져요. 근데 이게 무지막지한 게 신용대출의 만기를 당초에는 뭐 10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7년, 5년으로 줄여놨고 심지어 우리가 자동대출 있어요. 네. 마이너스 통장. 네. 그건 만기는 얼마일 것 같아요? 더 짧은가요? 1년? 뭐. 1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연봉을 받는 우리 분이 계시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자, DSR 40% 적용하게 되면 네. 1년에 상환되는 금액 40%면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그럼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짜리 우리 월급장이들은 대출 받으면 2천만 원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아무 대출도 안 되는 거죠. 40%꽉 찼잖아요. 네. 그래서 이 DSR 제도는 특히 이 청년층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우리 청년층에게 치명적인 그런 규제책이고, 어찌 보면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에 대한 행복 추구, 그다음에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 추구에서 우리가 결혼, 출산을 해야 되는데 네. 집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근데 국가적으로 이게 위기 상황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대출 규제책은 지금 이 순간, 물론 그 안에 이제 한시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대략 뭐 한 40조짜리의 네. 그런 일시적인 요 DSR 예외인 요 제도를 운영했어. 그러나 그건 한시적으로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소진돼 간단 말이죠. 네.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 대출 정책에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청년층 주거 대책뿐만 아니라 출산 대책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정책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주시면서 흐름에 대해서 요 정도는 좀 잘 가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청년층의 정의를 하고 갑시다. 청년층은 정부에서 어떻게 정해놨냐면 네. 39세까지예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 청년층은 첫 집을 사야 되잖아요. 생애 최초자. 그래서 생애 최초자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집을 두세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산다는데, 인생에서. 가령 이거는 대출 한도뿐만 아니라 금리에서도 특별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미래 세대가 보호되는 거고, 네. 그 대를 이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을 통해서 출산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본은요, 생애 최초자 대출을 받으면 말이죠, 담보 비율, LTV 네. 몇 프로 해줄 것 같습니까? 일본은 생애 첫 집은 LTV를 100% 해줍니다. 100%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젊으니까 그 미래와 이런 가능성을 믿고 그렇죠. 최초니까 혜택을 몰아주는 이자만 낼 수 거군요. 있으면 집을 사는 거예요. 그 3억짜리 집을 뭐 산다고 치면은 이자만 낼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금리는 또 뭐 일본은 뭐 거의 제로 금리니까 네. 또 금리는 또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죠? 0%대죠. 1%가 안 되는 거죠. 자, 일본은 지금 그 와중에 일본이 우리가 인구 감소한다고 하고 일본에 뭐 고령화 시대 하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년도 작년 기준으로 네. 1.2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으로 0.78.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젊은 층의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부동산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강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또 금융권에서 또 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시장을 네. 보신 분께서 부동산 분석 플러스 사실 네. 이렇게 또 청년의 진심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50대 후반인데 네. 사실 제가 살려고 해도 이게 구매력에서 한계가 생기는데, 방금 얘기했더니 30대가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하면 이걸 특별한 대책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집을 사기가 턱없이 어려워지는 그런 구매력의 한계가 생기는 시점이 돼요. 그만큼 이제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올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주택의 자가 보유 비율을 높여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체 가구 중에 자가 보유 비율이 대략 한 56% 정도 돼요. 네. 그럼 무주택 가구가 한 44%잖아요. 그렇죠. 이 비율을 한 10% 정도 더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자가 보유 비율이 한 65% 정도가 올려야 되면 되죠. 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상당히 안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주택 가구주의 그 유주택자로서의 전환,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청년층들이 내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결혼, 출산이나 이런 연계된 이런 것들까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가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년층 대상, 이건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충분한 방안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론에서 대출. 자금 지원, 이 대출을 아주 조건을 낮게 지원하는 거죠. 정부가 그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2차 보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기금 대출이나 그런 건 이제 그런 걸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2차 보전을 해주잖아요. 네. 이거는 특단의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중차대한 시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진심을 담아서 또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재 그 입주 물량 공백기인데 나중에 또 네.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입주 물량 공백기는 제가 서두에 네. 2013년 전후가 이제 공백기라고 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그런 공백기가 다시 10년 후엔 지금 내년 내후년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공급 물량 주기상 큰 틀의 의미의 그 입주 물량 공백기라는 거는 큰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2기 신도시하고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 종료했다. 네. 그러면 3기 신도시 입주할 때까지는 공백기가 있는 거죠. 자, 2기 신도시는 수도권만 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2기 신도시. 대표가 이제 판교잖아요. 네. 자, 이런 물량들이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끝났다. 네.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있어요. 2009년도에 도입한 MB가 도입한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32만 호를 기획했는데 네. 이 실질적으로 입주는 21만 호가 입주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 선수는 어디냐면 하남 미사. 3만 8천 가구짜리 건너편에 다산 신도시 그렇죠. 뭐 3만 3천 가구짜리 뭐 옆에 또 뭐 구리 갈매 있고 서울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61만 호와 21만 호 더하면 82만 호가 끝났어.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 입주 물량은 공공 물량 중심으로 얘기할 때 언제적에 그 기획한 게 입주해야 돼요? 자, 공공택지 신도시는 통상적으로 발표부터 입주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네. 자, 그럼 언제 발표했으면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 입주해 가겠어요? 이제 2013년도 했어야죠. 네, 근데 아까 이제 2013년도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입주 물량 공백기인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그때 공백기였지만 침체기였기 때문에 가격이 저점을 지나가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 공공택지를 공급했어야지만 우리가 10년 후인 지금 입주를 하는 건데 2기 신도시 보금자리 이어서 입주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공급한 공공택지가 수도권에 겨우 100만 평, 전국 150만 평 수준밖에 없었다. 그게는 이제 100만 평은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올림픽공원이 대략 한국체육대가 합쳐서 50만 평이에요. 네. 수도권에 겨우 그거 2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택지 입주 공백기가 오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언제까지 다시 3기 신도시 입주할 때까지. 3기 신도시를 언제 입주해요? 5, 6년 후에 입주하지. 자, 그래서 공공택지 공백기가 지금부터 대략 한 3년, 물론 이제 길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에서의 공백기는 재건축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이 전체 입주의 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네. 자,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거의 진행이 된 게 별로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특히 재건축은 2018년 1월부터 실시한 어마어마한 악법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 이것 때문에 재건축 단지는 지금 이 순간에 공사하는 그런 현장은 네. 재건축 부담금 면제단지만 공사하는 거 면제단지. 가령 이제 뭐 반포중 1단지 이번에 입주했던 원베일리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라는 거 청담 3위 이제 11월 달에 입주하는 개포주공 1단지 잠실에 가면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 둔촌주공 아파트까지도 다 면제단지.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진행되는 게 어디예요? 잠실 5단지 정도인데 아직까지 조합 설립 단계잖아요. 그러면 잠실 5단지가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주하면 언제쯤 입주할까요? 2030년경. 그렇죠. 역시 공백기가 생겨요. 자, 재개발은 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 800개 정도의 정비구역인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절반 정도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해놔 버렸어요. 해제. 그러니까 원천적인 정비 이 구역 물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뉴타운이라는 그런 물량이 올 곳이 남은 데가 큰 데가 딸랑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한남 뉴타운. 물론 여기도 1구역은 해제됐죠. 네. 2, 3, 4, 5. 4개 구역이죠. 여기 한 12,000 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쯤에 잘하면 분양을 시작하게 될, 여기가 조금 빠르긴 한데, 노량진 뉴타운. 9,100 가구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죠. 8,200 가구 정도.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큰 곳들이고, 네. 나머지는 다 반토막이 된 것들인 거죠. 서울시에서는 물론 이제 그걸 대체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뭐 정비구역 뭐 새로 지정하고
한다고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 한남 뉴타운도 역시 입주하면 언제 입주하겠어요? 지금 다 조합 설립 단계밖에 안 되니까 역시 2030년. 성수 전략제구역 역시 2030년. 노량진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잘하면 조금 한 1, 2년 빨라요, 입주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공익 입주 물량 공백기가 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급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세 번째는 건설업체나 시행사의 자체 개발 사업이 있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요 분야가 지금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어요? 부동산 PF의 그런 한계로 인해서 부동산 금융, 대출 이자가 급등하며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상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정체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공급을 하는 핵심 세 개 분야가 다 지금 미뤄지고 지체되고 취소되는 이런 양상 속에 있어서 안타까운 이런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아, 그렇군요. 입주 공백기에 대해서 정말 네. 세세하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대충 이 기간을 또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 사실 내 집 마련 말고도 전월세 시장이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월세 시장은 이제 지난 3년간은 매매와 전세가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동행. 네. 지금 이제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커서 이제 내년부터는 분리될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매는 설령 이렇게 좀 정체돼 있을지언정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공급 공백기 때문에 그런 일이 초래될 수 있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 정부에서 마련한 계약갱지 청구권 네. 2+2 때문에 연장하는 분들은 5%만 이내에서 올리면 네.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2+2 4년이 경과된 사람들은 신규 계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가격이 불안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시점도 올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월세 시장에서는 또 우리 매매 시장과는 좀 다른 살짝 네. 분리가 되는 현상, 매매가와 조금 더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려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선택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더 전세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매입을 보류하고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이라든가 요새 분양 시장이 핫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또 전세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전세는 이제 당연히 가구 분화에 의해서 네. 신규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가령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집을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전세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전세에 머무는 신규 수요가 또 진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이런 우려가 잠재돼 있다.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네. 그런 무주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자금이 마련되는 시기지 이거를 어느 뭐 타이밍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시기는 자기 자금 플러스 대출의 상환 여력이 있느냐입니다. 요게 확충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또 다시 한번 약간의 그 관망세로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역발상을 해서 남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급매물이 사라지고 그 후에 그 차상위 물건이 이제 매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령 보러 오는 사람들이 4-5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홀로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협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지금 무주택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내 상환 준비, 그다음에 대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